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저녁 8시에 생방송으로 찾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들이 카메라 각도를 약간 바꾸고 하는데 우리 기술 감독님 전체가 물결처럼 흘러가는 카메라 한번 돌려주십시오. 제 목소리만 나가면 됩니다. 이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스픽스가 살기 위해서 생존 투쟁을 하고 있느냐 이런 모습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데 이야 정말로 이렇게 노력 중입니다. 다시 제 얼굴 보여주시고요.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머리를 깎았습니다. 네, 잘랐습니다. 예, 머리를 잘랐습니다. 이러면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요. 외국 사람들이 경악해서 뒤로 넘어져요. 머리카락을 잘랐다라고 하여튼 아주 젊어 보입니다. 실제로는 50대 넘으셨죠? 딱 50입니다. 딱 50입니까? 알겠습니다. 김지호 대변인 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자, 장용진 TV 요즘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진 TV의 장용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지금 조회수도 많이 줄고 그다음에 동시 시청자 수도 많이 줄어가지고 예.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프다. 예, 저는 더 아픕니다. 와, 요즘 막 조회수, 구독자는 뭐 저희들 155명 조금씩 늘던데 하여튼 조회수가 많이 줄어가지고요. 보통 애를 먹는 게 아닌데, 야, 이거 정말 방송 이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하지만 벌써 1200분 들어오신 거요. 정말로 12만 명이 들어온 것처럼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방송을 위해서 내란 재판에도 갔다가 한덕수 재판에도 갔다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종횡문진 하다가 막 달려오신 우리 이분뉴스 대표기자죠. 강지호 기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요즘 스픽스 나오고 나서 알아차리시는 분들이 좀 있던가요? 뭐 실제로도 이제 알아봐 주시는 분도 계시고 중앙지법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예. 딱 별제를 했어요. 방송에서 봤습니다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럼 이분뉴스 TV에서 봤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분이. 근데 어디 TV에서 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분뉴스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고, 자, 우리 사랑이님, 별똥별님, 김매화 선생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재권 선생님, 아이고 정재권 대표 반갑습니다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우조 선생님도 고맙습니다. 이 허스키한 별로인 목소리를 박진감 있는 진행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약간 주관적으로 좋다 생각하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지호 대변인님 반갑습니다. 별똥별님, 사랑초님은 또 이번 뉴스 팬이시군요. 강지호 기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오, 수고 많았다는 이야기까지 하는 걸로 보면은 자, 이렇게 인사 주셨고요. 박말복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보다는 훨씬 더 장용진 기자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서 오십시오. 환영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벌써 1300분이 와주셨으니까 열심히 달려서 오늘 5000명을 넘겨보겠다라고 하는데 결국 저보다는 출연자 3분의 역량에 달려있다 라면서 제가 부담을 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하겠습니다. 야, 저희들이 단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까 중앙지법 윤석열 내란 재판에서 충격적인 증언이 나왔는데요. 그 증언이 나오자마자 바로 강지호 기자가 영상을 찍어서 저희들이 업로드를 했는데 몇만 회가 나왔더라고요. 네. 자, 오늘 그 현장에 있었던 기자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어보겠는데 곽종건 증언에 윤석열이가 깊은 한숨을 쉬면서 그리고 직위원이가 갑자기 윤석열 아니 정인이 하는 얘기 들어라 라고 했다는데 여러분 스토리 가장 잘 정리해야 되는 강지호 기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재판이 이제 27차 공판이었었는데 이 증언이 나온 것은 바로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당시에 윤석열, 김용현, 이진우, 여인영, 곽종근, 강호필 이렇게 6명이 모인 자리였어요. 당시에 이제 각종군은 그동안 진술했었던 것이 국정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말을 하면서 윤석열이 반국가 세력이다.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비상대권 등을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각종군 이 당시에 갑자기 윤석열이 끼어들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번개로 모였었고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폭탄주를 돌리기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이 직접 한 계란말이와 베이컨 조가리를 놓고 먹었었다. 안주가 떨어지면 냉장고에 가가지고 안주를 더 가지고 왔고 미리 구매한
한남동의 고깃집 김치를 내가 직접 사가지고 가지고 왔던 것을 기억한다라고 윤석열이 얘기를 하자 이 시국 이야기 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윤석열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각종군 사령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도저히 참지를 못하겠다. 내가 검찰에서도 국회에서도 얘기를 안 했는데 오늘은 내가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이야기는 분명히 했지만 차마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다. 한동훈하고 일부 정치인을 호명하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그 당신은 윤석열 이야기죠. 이 당신은 윤석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술이 엄청 많이 취한 상태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얘기하는 것은 야 우리 폭탄주 이렇게 많이 돌리고 수십 잔을 마셨는데 어떻게 전국이나 시국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 각종군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얘기를 들었던 곽정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화가 나잖아요. 그동안 본인이 진술 안 했던 이야기를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원래 체포조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12월 3일 당일날 지시가 내려왔다 이런 진술이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10월 1일이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계엄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네.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오늘 곽종건 사령관의 발언은 직접 영상으로 잡혀 있지 않는데 윤석열이 했던 말이 있는데 잠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제한 시간 안에 그 뭐 몇 개 물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그 답변을 저런 스타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변호인들이 아마 그 탄핵 심판 때 그게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드리신 말씀은 사람마다 다 말하는 이 성격이나 성향이 다른데 그걸 막 훈련받은 법조인들처럼 막 예 아니오라고 자꾸 말씀하시면은 증인도 더 방어적이 되시고 가급적 답변하시고 쭉 설명하시는 거는 들어드리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저 내용은 요 건과 이제 연관이 간접적으로는 좀 돼 있긴 한데 직연 재판부가 일단 윤석열의 발언 태도에 대해서 저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는 처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곽정건 또 발언할 때도 끼어드니까 오늘 다른 제지의 장면도 있었다라고 제가 봤는데 현장에서 어땠습니까? 직연 재판장이. 뭐 실제로 지기현 재판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원래 중간에 잘 끼어드는 편이거든요. 증인이 이야기할 때, 특검이 이야기할 때, 그리고 본인의 변호인이 이야기할 때도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중간에 끼어듭니다. 근데 윤석열이 오늘 딱 끼어드니까 지기현 재판부에서 변호인 측 얘기 듣고 해주세요라고 이제 소송 지휘를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윤석열의 태도와 곽종건 사령관의 발언에 대해서 솔직한 느낌 좀 일단 있어요. 윤석열이 재판 출석하라고 교도관 보내고 뭐 검사 보내도 그 팬티 입고 시위하면서 사실은 얼마나 많이 그 저항을 하고 재판에 안 나가려고 했습니까? 그런데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나왔어요. 아니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곽종근 사령관이 증언을 한다 그러니까 한달음에 나왔을까? 저는 이 부분 관련해서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윤석열 내란숙의 피의자가 계엄 3인방 이진우, 곽종근 그리고 여인영을 아주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정신이면 저 장성들이 계엄하고 그다음에 계엄군을 저짓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날이 중요해요. 그 날. 국군의 날, 사상 최대로 성대하게 국군의 날을 행사를 치르고 그때 뭐 현무 5, 비닉 무기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엄청나게 군의 사기를 북돋아 준 그날 참모총장도 아니고 고작 삼성 장군들 계엄 3인방들을 관저까지 불러들였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이 사람들한테 아주 특별한 정말 그 유대감 그리고 뭔가 반란을 도모하기 전에 이제 그 유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옛날에 보면 반란 도모하기 전에 술도 같이 마시고 그다음에 뭐 술에다가 피도 타서 먹고 막 도원결의 하듯 저는 그런 도원결의를 했다고 생각하고 과거 증언들을 보면은 이 계엄 사령관들이 노상원 수첩에 있는 그 정치인들이나 사회 저명 인사들을 평상시에도 얘기했냐? 그런 얘기를 해요. 술을 먹을 때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품평회를 했다. 품평회. 뒷담화를 깠다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사람, 뭐 이재명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뒷담화의 정의가 오늘 곽 사령관으로부터 나왔다. 데리고 와라.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이번 한 번뿐 아니라 저 계엄 사령관들을 불러들여서 술을 먹을 때마다 계속 그런 그 야권의 주요 인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자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을 살해하고 위해를 가할 것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계엄 사령관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런 식으로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제가 볼 때 오늘 그 윤석열은요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신빙성을 흔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흔히 쓰는 수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면 당시 정황이 그게 아니었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네. 특히 이번에 지난번에 우리 그 연어 사건, 연어 술파티 사건을 보면은 검사들이 그렇게 얘기해. 박상용 검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미 그때 이화영 너 진술 뒤집고 시작할 때 이미 뒤집고 난 다음 아니었냐. 근데 굳이 그때 와가지고 왜 연어를 그때 먹이겠냐. 그 전에 먹였지. 라는 식으로 갖다 붙여요. 이번에 똑같은 형태로 한 겁니다. 곽종근의 진술을 어떻게 흔들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곽종근이 진술이 엉터리다. 그러니까 오늘 보면은 좀 마지막에도 보면은 변호인 측이 뜬금없이 곽종근 진술이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왔다 갔다 한 게 없는데도 왔다 갔다 했다고 일단 낙인 찍고 시작하거든요. 이번에도 아마 그러니까 원래는 곽종근의 진술을 흔들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뭐 정해진 결론대로 그냥 밀고 나간 것 같은데 아무튼 윤석열은 오늘 곽종근 사령관을 흔들어 보려고 본인이 직접 나선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곽종근 사령관이 이제 저 말을 했을 때 한동훈하고 총으로 쏴 죽이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그 말을 할 때 윤석열의 표정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관찰한 분이 바로 강 기자입니다. 어땠던가요? 아, 오늘 윤석열 얼굴이 되게 상기가 되면서 얼굴이 되게 붉어지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 순간에 붉어지고 이 입술 모양 입꼬리가 딱 내려갔습니다. 아마도 이거는 이제 한 두 가지로 아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감춰졌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그 자신의 이 분노가 표출이 되었다라고 하나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본인이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떠오르는 그 새록새록 떠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 표정 변화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윤석열이 실제로 그 상황에서 술을 엄청 마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동훈이 잡아와 총으로 쏴주고 싶다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그 상황에서 그걸 진짜 기억을 잃어버렸다 아니면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들켜버린 거예요. 그래 얼굴이 벌개졌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억이 안 나고 싶은 거겠죠. 기억이 안 나겠습니까? 그리고 쏴 죽이고 싶다가 아니고 당장 잡아와라. 내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 쏴 죽이겠다가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윤석열이 한두 번 저런 얘기를 했을 리가 없다. 술만 먹으면 자신들의 측근들에게 잡아와라, 쏴 죽이겠다. 그러니까 계엄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저 계엄 사령관들이 저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자칫 잘못하면 패가 망신하고 역적으로 몰려서 국가 반역자로서 처단받을 수 있었는데 뭐가 홀린 듯이 저런 짓을 저질렀죠? 왜 그랬겠어요? 오랜 기간 가스라이팅을 한 거거든요. 너는 내 측근이다. 너는 내 측근이다. 우리는 돈독한 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곽 사령관들도 처음에는 저런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그 내밀한 얘기를 너무 뻔뻔하게 윤석열이 반격하는 모습을 보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본인을 공격하니까 이제 다 까고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심각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한동훈 전 대표 바로 반응을 보이는데 일단 페이스북에 어떻게 올렸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습니다. 10월 1일은 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윤석열에게 의료사태 해결, 김건희 여사 비선에 대한 단속, 김 여사에 대한 민심을 반영한 특별감찰관 임명을 비공개로 요청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참담하고 비통합니다. 자, 두 가지로 나눠서 내가 장 기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짜 죽이려고 했다라는 이런 섬뜩한 생각이 한동훈이 하고 있느냐? 네. 그럴까요? 그때는 진짜 불러서 죽이려고 했다. 아마 그렇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죽인다는 표현이 두 가지 한 때려 패고 싶다라는 말도 있고
진짜 생명을 아예 거둬버리겠다라는 것도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과거에 자신과 가까웠다가 멀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는지 한동훈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대진 검사 사실 소윤, 대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윤대진이 어떻게 됐느냐? 결국 윤석열한테 버림받았고 나중에는 뭐 사실 그 검사로서의 생명이 거의 다 끊기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감옥에 갈 뻔됐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런 상황을 분명히 한동훈 옆에서 봤을 거고 아마 가담했을런지도 모르죠.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윤대진 같은 사람, 이거 한동훈보다 더 오랫동안 함께했던 윤대진 같은 사람도 저렇게 골로 보내는데 나도 그럴 수 있었겠구나라고 분명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한동훈이 그 아마 윤석열 주변 세력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압박이라든지 위협을 당했다는 건 뭐 이미 드러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죽였을 거라고 자, 생각했을 그럼 겁니다. 그 말은 거기 앉아 있는 여인영 그리고 곽종건 그리고 이진우에게 사령관들에게 내란을 일으키면 일단 한동훈은 죽여버려야 한다라는 걸로 일단 우리가 추론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 황교안 아시죠? 황교안이 맨 처음 뭐라고 그랬으면 내란 처음 났을 때 한동훈 죽여야 되는데 왜 살려두느냐고 얘기를 했을 정도입니다. 예. 그리고 한동훈이 내란 났던 그날 어떻게 합니까? 총알같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있잖아요. 본인도 생명 위협을 느꼈다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중에서 한동훈만 집중하지 말고 일부 정치인들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일부 정치인들이 누구냐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저는 그 체포도 14인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누가 있었냐면 이재명 대통령, 우원식, 뭐 한동훈, 조국, 김민석, 뭐 김호준 등등 이렇게 많은 분들이 체포조로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분들과 한동훈을 같은 성상에 논다라고 보면 진짜 미워가지고 아우 이 자식 미워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사살하려는 목적이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현직 대통령이 몇몇 사람들을 정말 죽이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다. 술 먹을 때마다 얘기했다. 그러면 계엄 사령군, 특히 거기서 리더격인 충안고 출신 여인영 사령관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그래서 노상원이 필요했던 거죠. 본인이 가서 그 사람들 체포해가지고 제거하기는 너무 부담이 크니까 네. 뭔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미친 사람, 정말 미친 개가 필요했던 거고 그게 바로 노상원이었다. 이렇게 보면 합리적인 설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은 한동훈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 이름도 거론했다라고 하면 곽종건 사령관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말을 못.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은 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다 앞으로 그럼 폭로하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제 생각에는 우선 윤석열이 너무 이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화가 나서 이렇게 내용을 공개를 하게 된 건데 사실은 제 생각에는 무조건 이재명 대통령은 계실 것 같거든요. 그 명단에. 네. 워낙 정치적 파장이 크다 보니까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도 이름은 아마 거론하지 않았을 거고 추후에 내란 재판의 결과라든지 진행 상황을 보면 충분히 나중에 밝힐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그게 그러면 있는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냐면은 저 재판 과정에서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끊임없이 곽종근 사령관과 민주당 주요 인사하고 결탁서를 얘기합니다. 내통설 이야기하잖아요. 내통설을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민주당의 주요 인사인 이재명 당시 당대표와 다른 민주당 정치인을 얘기했을 때 뭔가 내통설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그러한 강박이 생긴 게 아닌가. 그래서 이야기를 일부러 안 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곽종건 사령관은 지금 자연인입니까? 아니면 구속돼 있는 상태입니까? 그 체크가 됩니까? 지금 현재 곽종근 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25년도 4월 4일 날 보석 허가가 돼가지고 석방된 상태입니다. 자, 자연인. 곽종건 사령관은 허가가 나서 이제 보석된 상태고 지금 이진우나 여인영은 지금 이제 감옥에 그대로 계속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장 기자 이거는 촉을 발휘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이진우 여인영이 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로 10월 1일 날 술을 먹었고 또 여인영이 했던 것 중에 지금 곽종건 사령관 5월달 이후에도 꿀 한 잔 빌었다 이 개엄하면 안 된다 이랬잖아요. 이 두 사람이 실제 진실을 차라리 고백을 하라. 윤석열이가 시켜서 너희들 따라 했는데 그러면 제가 좀 경감이 될 거 아닙니까? 형량이 이렇게 딱 본인이 판단했을 때 실제 진실을 고백할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이진우가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이진우 가능성이 있다. 예, 이진우는 끊임없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여인영은 글쎄 솔직히 뭐 본인이 이제 굴 앉아가지고 계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뭐 진술의 변화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이진우에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그래서 한 명이 있는 것과 두 명이 그렇게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판사가 전체적인 정황을 확신할 때는 완전히 다른 것일 텐데 일단 요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여인영이 윤석열한테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곽종건 전 사령관이 국회가 아니죠. 재판부에 이렇게 진술한 내용인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인영이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는 누구한테 빌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입니다. 왜 빌었다는 겁니까? 계엄령 관련돼서 얘기를 해서 그거와 관련돼서 뭐 우리가 무릎을 꿇고 반대의 얘기를 했다. 뭐 그런 식으로 제가 그때 저렇게 얘기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자, 저 이야기는 이제 결국 그 전에 여인영은 무릎을 꿇고 반대를 했는데 그것이 먹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가스라이팅 된 것이다. 그러나 곽종건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국회 진입하고 끌어내라고 하니까 거부를 해버린 것을 항명으로 보고 있는 쪽과 아닌 쪽은 이제 이 차이인데 그러면 우리가 진짜 잘하자면 그 3명 중에 2명만 진술을 바꾸면 되잖아요. 아니 진실을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뭐 지금 진실이 거의 다 나오고 있지 않나요? 아니, 여인영 장군 같은 경우도 거의 다 그때 상황을 진술하고 있는 걸로 저는 그 전에 윤석열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내란이 본인이 반대를 했다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 언론에서 확인한 걸로 알고 그러면 끌어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한동훈을 비롯한 주요 정치인이었다라는 실명을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아예 그냥 아싸리하게 까버리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제 곽종근 사령관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아마 또 물어볼 것 같고 지금 이제 재수의 딜레마잖아요. 본인들이 알고 있는 건 이제 얘기할 수뿐이 없다. 특히 여인영 장군 같은 경우는 김용현, 윤석열과 더불어 충암 3인방 아니겠습니까? 곽 사령관보다는 더 내밀한 이야기를 더 많이 알고 일단 포섭의 대상이 김용현, 그 다음에 여인영이었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알고 있다.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따로 술자리에서 했던 얘기들을 100% 얘기를 다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제 오늘 곽종근 사령관이 하도 거짓말을 하고 자기를 공격하니까 다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전망인데요. 이제 풀려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누구부터 풀었습니까? 한덕수부터 또는 장관부터 계속 풀려나오고 지금 강희구 부속실장도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군인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 대해서 풀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법부가 윤석열 살려줄 가능성, 김건희가 다시 자유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윤석열도 갖고 있어봐야 다 자기들한테 책임을 돌리니까 진짜 이걸 가지고 이제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좀 촉구를 해서 있는 그대로 밝히라 국민들한테 이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가족들이 좀 설득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당장 중요한 이진우 사령관이나 여인영 사령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사형 피하기 어렵습니다. 네. 근데 그나마 생명을 구하려면은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어떤 지시를 했고 어떤 언행을 했다는 걸 밝히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면은 이번에 특검법에 보면 그 프리바게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여건은 다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시점만 남은 그 언제가 될 것인지 그 시점만 남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그 군사 재판에서 조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뭐 다르게 뭐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그 이제 시기적으로는 이미 다 준비는 되어 있는 것 같다. 자, 직연 재판 문제 엄청 지금 궁지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진관 부장 판사로 바꿔라 또는 이진관 부장 판사 같은 사람이 재판을 하도록 지금 사법부 나서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뭐 국회 청원운동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직연의 재판하는 스타일이 좀 바뀌고 있다라는 건데 현장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기존의 직위원 재판부보다는 아무래도 정치적 상황도 바뀌기도 했고 수많은 진술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국민들의 요구도 있고, 그러니까 직위원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 재판보다는 확실히 소송 지휘를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지금 느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선 직위원 재판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데 과연 무죄가 나올 수 있을까 생각이 들고, 직위원 같은 경우에도 봐주려고 하더라도 봐줄 근거가 필요한데 아마 그 봐줄 근거가 부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직위원도
아마 사형 아니면 무기를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죄 날 확률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판을 뒤집어 낼 수 있을까요? 지기현은 아예 뭐 저런 식으로 재판해가 윤석열도 풀어줬는데 지금도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믿냐고요. 내란 수개를 구속 취소로 뭐 법에도 없는 얘기를 자기 혼자 이렇게 해갖고 풀어준 판사인데 그냥 우리 다 뇌피셜인 거지. 우리가 그랬으면 바라는 거고 5천만의 상식인데 이 사람은 5천만의 상식을 한 번 벗어났잖아요. 그럼 두 번 벗어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안정한 사람은 이런 중요한 국가재판에 배정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진관 판사가 지금 한독수 기소된 지 얼마 됐어요. 일사천리잖아. 다 봐도 합리적으로 저게 상식적이다. 저게 진짜 한독수 얼마나 그냥 장어 갖고 미꾸라지 같았습니까? 꼼짝도 못 하잖아요. 근데 지기현 판사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요. 이 재판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답답하다고 느낄 거예요. 지금 뭐 와가지고 지금 뭐 조금 소송을 빨린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 이 부분 진짜 책임져야 됩니다. 네. 아니 저는 국가 반역자들이 국민 앞에서 아직도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봐야 됩니까? 이 사건이 병합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사실 보면은 내란 사건이 있고 내란에 부속돼 있는 사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따로 있는데 이게 이제 각각 따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원칙적으로 하나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 백대현 부장이라든지 이진관 또는 우인성 부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재판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지기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지기현이 과연 윤석열한테 유죄 선고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사실 좀 불가능하다 보는데 다만 다른 사건들과 병합이 되면서 이 사건이 아마 좀 방향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속도를 좀 내면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통령 그 재판을 중단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법사위까지 통과됐고 국회 본회의까지 올라가 있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 관련 법안을 일단 민생에 집중하자라는 명분으로 좀 홀딩이 돼 있는 상태, 뭐 또는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과 사법부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약간 지금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일단은 이 재판 중단 그 관련 법안은 여론의 지지를 확실히 받고 있는 게 맞습니다. 예, 예. 그런 것들을 민주당이 확인했기 때문에 이 국가를 안정시키고 이렇게 일 잘하는 대통령을 뭔가 좀 논란에 휩싸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꾸 야당에서 공격을 하잖아요.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추진했는데 또 야당에서 자꾸 막 이걸 정쟁화하고 그러면 에이펙 효과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또 묻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중단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조희대 사법부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 대통령 지지율이 50% 밑으로 가서 40%, 뭐 35%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이 사법부, 재판 우리 해야겠는, 저는 이렇게 나올 거라 100% 확신합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권 초기이고 나라를 안정시키고 어떻게 하든 내년 선거까지는 우리 국정 지지율도 유지하고 민주당도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보면 뭐 아쉽지만 재판 중지 관련법은 중지시키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했고 지금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이 정도 분위기면 대통령 지지율에 따라서 연동되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면 다시 재판 재개한다 이런 거 의심 여전히 하고 있습니까, 장 기자님도? 사실 조희대는 꾸준히 그 호시탐탐 그 기회만 노리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신한테 명분만 생기면 언제든지 재판 재개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예. 지금 사실 형식적으로도 이게 고등법원의 고등법원의 결정으로 중단되는 상태라 이게 언제든지 뭐 절차상으로는 그 재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살짝 미친 검사 하나가 고등법원에 항고장이라도 하나 제출해 버리면 얘기가 완전히 틀려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희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좀 있는 것이 굳이 그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단법이 아니라도 다른 방식으로도 사법부, 특히 조희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는 것 때문에 아마 저는 그런 판단도 좀 깔렸으리라고 봐요. 대표적인 게 헌법재판소의 재판소원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다른 조금 우회하는 그런 작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이제 다급할 이유가 없다. 뭐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이제 의견이 지금 오후에 나와서 일단 뭐 오전 오후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부터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추경호에 대한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오늘 국힘 쪽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더라. 자, 추경호가 구속됐다는 것은 뭔가 새로운 내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라고 명확한 물증이 나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인가요? 뭐 아무래도 지금 뭐 텔레그램 방해 이런 것들을 뭐 살펴보면 뭐 한동훈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국회에 모이라고 그랬었고 추경호 같은 경우에는 뭐 당사로 오라고 막 지시하고 그랬었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뭐 한 번이 아니라 막 여러 번 보냈었는데 당시에 중간에 막 국회로 가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상당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추경호가 이걸 피해갈 수 있겠느냐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정치적인 결정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 내란 특검이 이 추경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가 약간 좀 조금 앞서가는 느낌이 있어요. 네. 특히 제가 볼 때는 박성재 영장이 먼저 재청구될 거라고 봤는데 추경호를 먼저 앞세웠다는 거는 지금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들의 성향이 웬만하면 영장을 안 내주는 구속영장 안 내주는 그런 분위기니까 일단 한번 이왕 기각될 거라면 한 번쯤 미리 예령을 한번 걸어올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정치적인 결정이 좀 크지 않는가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가능성이 구속 가능성이 좀 낮다고 이렇게 직감적으로 좀 느끼시는 말씀. 네, 지금 당장은 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추경호에 대한 그 영장 청구가. 조은석 특검팀에서 저희가 모르는 증거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확보했다.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국회의원이 움직일 때는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 다수의 사람들을 동원했을 때는 또 보좌진 텔레그램이라든지 뭔가 그런 단서가 있고 그러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영장실질심사에서 한번 승부수를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구속된다 안 된다. 지금 뭐 저 정도 내용 가지고 해서 구속이 되겠느냐. 그보다 훨씬 전 한덕수도 구속 안 됐고 지금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구속이 안 됐거든요. 아직 이제 패가 다 안 나왔잖아요. 안 나왔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어쨌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도 구속을 못한 실패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더 완벽하게 준비해서 구속 청구를 할 수 있다. 구속 심사에 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사자는 지금 이제 변호인을 통해서 여러 의견을 내고 있고 바깥으로 아직 공개는 돼 있지 않은데 거기에서 굉장히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라는데 그 억울함의 내용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전화 주고 받고 대화한 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왜 내가 내란에 가담한 것이냐라고 항변을 한다는데 그것이 맞다 안 맞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둘째치고 혹시 특검에서 이거 지금 추경호 문제 국힘까지 그냥 밀어붙이고 자 예를 들어서 기각돼 버립니다. 그러면 책임이 오히려 이제 중앙지법이나 영장 전담 판사한테 가는 거를 계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 정확하게 보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렇게 판단합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 이분이 그 언론 플레이라든지 이런 정치적인 수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 조은석 특검이 그것까지 생각을 한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조은석 특검이 지금 진짜 노리고 있는 거는 추경호보다는 박성재일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성동격서 같은 거는 전법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추경호라는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두고 분명히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논란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중앙지법의 영장 판사들이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영장을 기각할 수 있겠는가? 영장을 기각한 다음에 생기는 후폭풍, 이 사람들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겠는가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드네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될 것 같습니까? 어때요?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거 영장 판사가 판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이전에 이제 상황을 보면 계속 이제 구속이 기각됐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땐 구속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게 이제 판단하는데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와서 신형연설을 하는데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국회 보고를 하거든요. 국힘이 지금 이제 이걸 가지고 내부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일 의사당에 들어갈 거냐 말 거냐. 들어간다면 피켓팅을 할 거냐 말 거냐. 피켓팅을 할 경우에 소리까지 지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걸 놓고 지금 내일 아침에 의원총회를 하거든요. 대통령 신형연설 시간 아직 안 나온 것 같습니다. 그것도 대회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는데 자 이것과 이제 지금 대통령의 시정연설,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 대통령 민생에 좀 집중하자라는 의중이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 요 내용은 우리가 좀 독특하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가 야당이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 와서 시정연설을 한 적이 한 번이 있었어요. 그때 그럼 어떻게 했어야 되냐. 그 고민들을 엄청 하는데 사실 그런 거예요. 지금 지난주에 에이펙을 대성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미국 관세 관련해가지고 사실 협상에 어느 정도 성공을 했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대의 명분이 있고 정말 국가의 장래를 이렇게 논의해야 될 국회에서 대통령을 거부한다? 이것은 국민의힘에서 거의 자살골이나 다름없고요. 지금 특검은 사실은 대통령이 지휘하는 게 아니잖아요. 독립적인 수사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호를 건드려 분해 재판 중지법도 중단시켰는데 이렇게 나온다? 저는 여론의 지탄을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그것조차도 국민의힘이 다 계산했을 테지만 극우 세력을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뭔가 센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PK 시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로텐도르에서 PK 시위를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한다면 우리 대통령 거기 다가가서 격려하고 악수하고 친근감을 표시할 거라 99% 확신합니다. 야, 그러면 내일 아니 우리 전체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자, 그러면 대통령이 전체 풀샷을 한번 잡아주시라고요. 대통령이 내일 그러면 와서 연설을 하고 피켓팅을 한다, 일일이 다 악수를 한다.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그래도 국힘에서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라고 이렇게 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힘당이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선택지가 없다. 예. 예. 그리고 지금 국힘당은 좀 여기서 완전히 길을 트느냐, 완전히 방향을 틀어버리느냐, 아니면 지금 가던 길을 계속 밀고 나가느냐 두 가지밖에 없고요. 어느 쪽이 자신들한테 정치적으로 이득이 될지를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방향을 확 틀지는 못할 것 같고 아마 그러면 지금처럼 하듯이 좀 나지 않겠는가. 자, 그런 이제 답변이 맞는지 아닌지 요거 보면 지금 나경원 의원도 생각을 좀 바꿔야 할 것 같고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강지호. 아니 강지호가 아니고 이제 양양자 의원. 양양자 의원이 했던 발언 이거 보시면 생각 바꿔서 뭐 요 정도면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뭡니까 이제 GPU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26만 장 확보했는데 5만 장만이라도 확보하겠다는 대통령 후보의 이런 이제 공약에 대해서 완전 이렇게 까버렸는데 차라리 이걸 계기로 내일 그냥 아닌 거 아니니까 좀 화해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일단 나경원 의원, 양양자 전 의원이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GPU 5만 개 확보, 외교안보 현실을 외면한 공허한 숫자 노름입니다. 이 후보의 외교 노선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일 뿐입니다. 반미 친중하던 이재명 대표가 미국 기업과 미국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 AI 공약은 빈 깡통입니다. 찢어버리는 게 맞습니다. 저 찢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직 하는 소리가 아주 대단한데 그런데 이제 GPU를 26만 장 확보했는데 한 개가 한 1억 정도 하는데 26조 정도를 주고 사가지고 오는데 전 세계에 줄을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저 정도에 대해서 나경원 양재 의원이 이제 일단 사과를 한다거나 그때 실언이었다라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도 있으니까 저 문제 제기 더 안 할게. 그냥 괜히 나경원 의원하고 양영자 전 의원께 욕 안 할 테니까 내일 혹시 국회 왔을 때 피켓팅 안 하고 그냥 박수 치면서 이렇게 들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 생각이 좀 드는데. 오늘 근데 나경원 의원이 입장을 냈어요. 예. 왜 남의 공을 가로채냐 이러면서 맹비난을 했어요. 오히려. 누구 공을 가로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막 뜬금없이 왜 정부는 민간 영역에서 하는 그러한 사항을 자기네 공인 것처럼 왜 과장 광고하냐. 그리고 뭐 GPU 하나 뭐 하려면 전력이 얼마 소모되는데 뭐 그런 전력 대책 다 준비됐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을 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좀 저분들이 망상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내란 일으킨 이후에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아요. 윤석열을 단죄해야 되는 것인지 내란으로 그 윤석열을 부정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그런 아이덴티티를 지킨다고 윤석열을 끊어내니 이게 맨날 왔다 갔다 한 거야. 왔다 갔다. 네. 지지자들도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거의 정상이 아닌 저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저거 얼마나 부끄러운 얘기예요. 본인이 만 대중 앞에서 자기가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 잘 몰랐던 거예요, 정말. 자기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고 내가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훌륭하게 잘 해놨다. 용인수를 잘 썼다. 훌륭한 인재를 썼구나. 기업들이 왜냐하면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우리 유수의 회사들과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국에 투자하고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분단 국가를 뛰어넘어서 예측 가능한 국가. 내가 투자해도 되겠구나. 내가 여기 투자하면 대박 나겠구나. 이런 정말 그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1년 만에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보수주의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야죠. 경주가 보수의 본산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막 침을 뱉고 있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이거 죄송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짜? 뭐 죄송합니다. 제가 국힘을 대표해서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이럴 수밖에 없다고 하니까 저도 답답한데요. 저는 저희 강지호 대변인께서 김지호 대변인입니다. 김지호 대변인 이름도 바꿉시다. 좋습니다. 예,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나경원 의원이 잘 모르는 것 같다. GPU 등등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상당히 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표하는 내용도 보면은 저 사람이 GPU가 뭔지, 저게 확보하는데 왜 어렵다는 건지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보면은 당시 GPU를 5만 개 확보하기 어려웠던 게 예산 자체가 없었거든요. 예산 자체가 없었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5만 개 확보가 어렵다는 거였는데 자신들과는 다른 어떤 그게 있다는 걸 몰랐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무래도 GPU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써준 대로 그냥 읽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지금에 와서도 역시 똑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도 또 연일 최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고요. 114.3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전체로 2.78%인데 4,221.8로 이제 장이 마감이 됐고 와 무엇보다도 국민연금이 올 한 해 연금 투자 수익률을 무려 200조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수익률이 20%가 완전 역대급인데 저 연금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도 연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연금 운용자는 일단 국민연금 관계자 여러분께 박수를 먼저 드리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근 30년 동안 저평가였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때 와서 슈퍼사이클 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올릴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30년 동안 저평가였어. 그게 소위 말하는 게 그거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거의 지정학적 리스크 상당 부분이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저평가될 수 있었던 게 고평가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야, 그래도 이제 국민연금이 200조를 벌었다고 하니까 물론 이제 주식, 채권 뭐 여러 이제 실물 자산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것이 진짜 경제에는 훈풍이다. 한 1,300만 명이 지금 개미 투자자라네요. 생각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내수시장은 엄청 안 좋았을 지금 어떻게 하냐 다 심하게 뭐 곡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건 이제 과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국민연금도 200조 벌고 이러니까 국힘에 살 말이 없다 지금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그러면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200조 벌어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나요? 어때요? 중국에서 들어와서 주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진짜. 뭐 그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뭐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국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고 뭐 주식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외국 자본이 한국에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해가지고 기업을 발전시켜 나가면 되는 것인데 뭐 미국 같은 경우에 나스닥이 과연 미국 자본만 들어가서 그 나스닥이 그렇게 성장을 했겠느냐 한국 자본도 들어가고 뭐 일본 뭐 중국 자본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계적인 주식시장이 된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뭐 중국 자본이라든지 다른 해외 자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이 우리나라가 글로벌 세계에서 선도할 수 있는 국가로 다가가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국힘당 쪽에 제 고민이 뭐냐면요. 지금 국힘당 지지층이 분열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분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국힘당 이쪽 그 커뮤니티 쪽에서 나온 얘기가 이재명 생각보다 잘하네라는 글들이 좀 눈에 띄게 있고요. 심지어는 이재명이 진짜 보수 아니었냐? 라는 말한 사람들도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상당히 아직은 이제 잠시 간혹 보이는 수준인데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많이 저변에는 깔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남 쪽에서 이런 분위기들이 좀 번지고 있는데 국힘당 입장에서 이걸 빨리 진화를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현재로서는
그걸 못 찾는 거죠. 계기를 못 찾고 있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 같아요. 국민의힘 보수 세력들이 2016년 박근혜 탄핵 이후로 두 가지 부분이 두드러져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요. 윤석열이든 뭐든 악당이든 뭐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정권만 찾으면 된다. 이 정서가 너무 팽배해요.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본인들이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혐오를 부추겨서라도 그 작은 표라도 내가 얻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염치가 없어졌어요. 부끄러움이 없어. 아니 어떻게 정치인이 특정 그런 국가를 지칭을 해가지고 혐오를 조장하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더 심각한 건요. 이게 국민의힘의 간판이라는 김은혜 의원이 까놓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MBC 기자하고 MBN 앵커하고 창피함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얼굴 두껍게 그런 얘기 막 하고 다닙니다. 염치가 없어요. 옛날 보수가 그랬습니까? 옛날 보수는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았어요. 근데 부끄러움이 없어졌다. 수단 방법 그게 누굽니까? 부끄러움이 없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저기 어디 중남미 카르텔들이 그렇게 갖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정당한 수단이 아니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끄러움이 없고 정치 세력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계속 저한테 욕을 하니까 오늘 집에 부인하고 싸우다가 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보수의 상징처럼 보입니다. 아니 뭐 보수의 상징을 이발소에서 깎았는데 잘못 깎은 것 같아요. 완전히 보수의 상징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혐오하는 이런 정치를 계속 이어가고 염치도 없다라는 말씀 잘 알겠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성적으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자, 민생과 경제 문제 그리고 외교 문제는 지금 여야 간의 새로운 정치 좀 복원을 하고 대통령이 그거 간절히 바라는 거 아닌가요? 대통령?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경쟁할 곳은 국회 내에서 그냥 민주당하고 열심히 싸우라 지방선거 놓고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그 분리하면 국힘도 활로가 좀 생길 것 같은데 그게 제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국힘은 더 극단화로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아니, 보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잘 싸우고 잘 협력하는 것도 경험이 있고 안목이 있고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맨날 그냥 저 윤석열이 그냥 저 이상한 사람들 모아갖고 공천하고 그냥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저렇게 살았는데 무슨 안목이 있고 무슨 통찰력이 있고 무슨 경험이 있어요. 아니, 없지만 그 없으니까 지금 협상해갖고 협치를 하자는 거지. 있는데 이미 뭐 협치가 다 됐지. 제가 봤을 때는 그나마 보수가 살려면은 국민의힘은 알아서 그냥 자진 해산해야 됩니다. 다. 그렇게 가서는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돌파구가 없다고 보는데 며칠 전에 장성길 소장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주말에 이렇게 올리니까요. 조회수가 27만에 나왔어요. 1시간짜리 인터뷰인데 그게 뭐냐면 국힘이 원로 정치인들의 얘기도 안 듣는다. 지금은. 예전에는 원로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면 이렇게 좀 듣고 그래도 뭔가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는데 요즘은 원로 정치인들이 말도 안 하지만 그분들한테 의존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거예요. 참고할 마음도. 자, 그렇지만 이재명 대통령 경제와 민생 문제는 국힘하고 뭔가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의지가 강하다라고 하는 데서 방안이 없겠느냐. 이러면 내가 비판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방안을 찾고는 싶고 그게 아마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정석이 되겠죠. 근데 네. 국힘당이 현재 그럴 수 있는 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가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떤 그 심리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조갑재나 정규재 같은 사람이 국힘당은 뭐 망해야 된다거나 역사의 바퀴벌레라 이거 극단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역사의 바퀴벌레라는 표현을 왜 썼겠습니까? 이게 실은 그 전한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뭐 이상한 뭐 목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아스팔트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지금 완전히 그 말하고 해야 되니까 홀려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 때문에 글쎄 그게 어렵지 않겠느냐. 지금 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 그게 뭐 좋은 방안이긴 하나 그걸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도 현재는 국힘당에 남아 있지 자, 없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제 정말로 이제 극우화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럼 지방선거 때 희망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0에서 55%밖에 안 되니까 45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고 지역별로는 박빙승부 일어나면 우리가 지자체장 선거에서 일정하게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영남이라든지 서울 강남 쪽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보수 벨트라고 하는 사람들 여기에 지역구나 거기 출마하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나는 상관없어. 어떻게 이 동네 사람들은 나를 지지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아마 자기들이 뭐 당선될 거라고 보니까 지금 현재 지지율만 놓고 그러면 대구시장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제 거의 지금 이제 여당의 단일 후보가 될 것 같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전직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후보 나왔다. 아니 붙었어요. 이진숙이 이긴다고 보십니까?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쉽게 답변하시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제 설마 대구가 그럴까? 아무리 거기도 이제 소위 말해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사는데 다 그런 건 아닐 텐데라고 봤는데 예 분위기를 끌고 가는 사람들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분위기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만약 대구에서 자 김부겸 전 총리가 나와서 이진숙 또는 뭐 다른 정치인가 붙는다라고 하면 이게 영남 쪽을 상당히 지금 민주당 쪽에 유리하게 이렇게 작동시킬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이게 이제 미끄럼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이야기가 좀 있더라고요. 뭐 미래를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예. TK 주민들의 좀 그런 게 견제 심리라는 게 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행정부를 민주당이 가져갔고 또 의회도 다수당으로 지금 확보하고 있는데 대구 정말 보수의 성지까지 지방선거에서 내어준다면 그 타격이 너무 크고 보수의 어떤 근본까지 다 불살라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견제 심리가 좀 작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결국 이제 거국단으로 가더라도 정치적으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는 어렵고 그냥 그쪽으로 가서 계속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안티 이재명만 걸고 가면 된다. 그러면 강기호 기자가 생각할 때 내일 국회에서 국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 때 어떤 모습을 연출합니까? 저도 뭐 당연히 뭐 시위를 진행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들이 저는 길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정부와 이제 협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선거를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점점 더 극단적인 사람들한테 표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마 계속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구 쪽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항상 지금 국힘당이 잘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민주당을 찍을 수는 없지 않겠어? 라는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의외로 많이 먹히더라고요. 네. 결정적인 순간. 그래서 그 투표율 자체가 떨어질 수는 있으나 그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진숙이 얻는 득표수가 줄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이진숙이 뭐 낙선하기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야, 자 일단 머리가 갑자기 좀 복잡해져서 김부겸 전 총리 정도는 대구에서 한번 붙어볼 만한 의견도 많던데 지금 세 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제가 논쟁적으로 더 끌고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 문제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이 자 구속영장 재청구가 이제 임박했습니다. 강기호 기자 그렇게 좀 알고 계시죠? 이번 주에 이제 구속영장이 재청구 될 것 같은데 네. 재청구 되면은 확실하게 이번에 골인이다라는 것도 있고 여전히 뭐 안 될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새로운 의혹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 잠깐 소개해 주시죠. 자 지금 검찰 특갈비 삭감하고 검사 탄핵 관련된 문건을 그것도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난 다음에 이걸 만들으라고 했다. 이거 지금 어떻게 해석하면 됩니까? 뭐 특갈비 삭감과 뭐 검사 탄핵 관련된 이제 문서를 지시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란 재판에서 박성재 그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강의구 비서관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부속실장한테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개헌 문건에 대해서 사인을 가지고 와라. 근데 하지만 이 사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국무회의에서 형식이나 절차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만큼 이러한 내용도 밝혀지고 내란 재판에서 새로운 내용도 나오니까 이번에 박성재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기소 기대해 볼 법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도 제가 똑같이 질문드리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지금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어쩔 수 없이 딸려간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주요 임무 종사자보다는 그냥 어쩔 수 없이 딸려간 이런 일종의 공범으로 보더라도 좀 이렇게 형량이 떨어지는 쪽으로 하려면
정상 참작을 받기 위해서라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본인은 진짜 억울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박성재 장관이 그냥 끌려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박성재도 그 단순히 이제 그 종범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그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상 내란을 사전에 모의하고 사후적으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계엄을 어떻게든 간에 성사시키려고 했던 모습이 전후에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박성재 장관이 어떻게 행동을 해왔는가 이게 타임라인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타임라인을 쫙 놓고 보면은 이거 알았네 이 사람. 사전에 계엄을 알았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대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지금 특활비 삭감 얘기 이 부분인데 특활비 삭감이라든지 검사 탄핵 부분 이거를 윤석열은 이게 자기가 계엄의 명분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박성재가 이와 관련된 문건을 작성해라 했던 거는 계엄의 근거를 제시하거나 계엄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이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2차, 3차 계엄을 시도했다라고 볼 만한 대목인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바로 이 소위 말하는 삼청동 안가 그 회동입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모인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2차, 3차 계엄을 준비를 했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실패한 계엄을 사후적으로 이렇게 좀 그 수습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따라 이런 보면은 박성재는요, 이 사람은 단순히 종범, 그러니까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의 일환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자, 요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안가해동을 그 다음날 하잖아요. 약간 철진한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한번 따져봅시다. 그 안가해동이 계엄 한 번 더 할래 말래까지 만약에 논의했던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건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계엄이 실패했을 때도 본인들이 군사들을 걷어들인 게 아니라 지휘관들이 군사들에게 지시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서 계엄에 실패한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또 계엄을 저지르긴 전 어려울 거라 생각하고, 만약에 그 다음날 뭐 그 이후로 계엄을 저지를 수 있었다면 그 당일날 2차, 3차 계엄을 또 저질렀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윤석열 일당들이 계엄을 저지를 때는 명분이 필요 없었어요. 왜? 성공할 줄 알았으니까. 헬기 타고 다 촉포하고 잡아들여서 자기네들이 완벽하게 전국을 장악할 줄 알고 계엄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계엄 포고령하고 본인 계엄 그 담화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다 나옵니다. 그때 무슨 명분이 있어서 없었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반국가 세력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 시간 이후로 내가 포고령으로 다 잡아들였다. 이 내용이었잖아. 그때는 본인들이 성공할 거로 100% 확신했기 때문에 명분이 필요 없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이제 이 계엄하려면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따져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가 계엄을 했는지 명분이 중요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안가 회동을 통해서 계엄의 명분을 좀 쌓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언이 나오는 게 포고령 발표 2분 뒤에 교정본부장이 서울구치소에 연락을 해서 뭐라고 얘기했는데, 시위대 수용할 여력이 되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아니, 알았다는 거죠. 알았다는 거죠. 그럼 이 누가 계엄이 누가 일어날지 교정본부장한테 전화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했겠죠. 법무부 장관 외에는 할 수 없죠. 그럼요. 그리고 교정본부장도 저는 어느 정도 이 계엄에 대해서 언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면 김현우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그렇죠. 내가 어떠한 지시를 하면은 대기하고 있어. 내가 몇 시에 전화할 때니까 전화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건 무조건 따로. 이렇게 뭐 언지를 줄 수도 있고, 사실 계엄 관련해서 힌트를 줬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날 그러니까 계엄날 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오찬을 같이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은 상황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오찬했으면 그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럼 박성재는 알고 있었던 그러니까 박성재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재명 대통령이 워낙 국정 운영 잘하고 있고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위대한 순간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것들이 나오더라도 새로운 소식보다 아유 저 인간들 원래 저렇게 했구나라는 생각인데, 충격을 받기보다는 정말로 저것들이 나라를 완전히 살인 진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놀랍기도 하고 반드시 단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아봉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하리님 감사합니다. 잭잭님, 강순영 선생님은 늘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마차님도 오셨고요. 문개구름님 고맙습니다. 핫듀님도 오셨고 홀로그라스님도 고맙습니다. 마차님, 와 마차님 이름 좋습니다. 반갑고요. 스픽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잠시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서 믿을 수 있다. 단순 보험 가입하는 곳이 아니라 최적의 보험 플랜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 제대로 된 것인지 나에게 딱 맞춤형인지 아닌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 해드리고 있습니다. 맞춤 상품 제안까지 해드리는데요. 1644-1226 또는 010-7612-3303으로 전화하시면 여러분들 현명한 보험 플랜 제안 받을 수 있습니다. 스픽스 보고 전화했다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더 착한 보험이 확실하게 우리 스픽스와 뭔가 통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644-1236 기록해 두셨다가 필요한 상담 아주 친절하고 정확하게 해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쌀쌀한 계절인데요. 강화문이 아니군요. 자, 원목 마루 매트와 저희들이 아랫목 온찜 매트를 아주 특별한 가격으로 모시고 있는데요. 스픽스몰에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쌀쌀한 계절 따뜻한 아랫목이 그리우신 여러분들께 대한민국 난방가정의 명가 1월에서 준비한 초특가 기획전입니다. 자, 아랫목 온찜 매트는 고작 전구 하나 정도로 필요한 전력인 70W만으로도 온종일 뜨끈뜨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료 걱정 들어드립니다. 심지어 물세탁도 가능하고 무려 7중 7중 안전장치로 온종일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카본 원목 마루 매트는 고가의 탄소 열선을 사용해서 뛰어난 내구성과 깊은 온기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원목 마루 디자인으로 집안 분위기를 해치지 않고 고급스러움을 더해주며 미끄럼 방지 처리와 15시간 자동 온오프 기능으로 안전하게 준비했습니다. 두 종류의 프리미엄 매트를 초특가 기획전 가격으로 만나보십시오. 올겨울 1월 매트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는데요. 하나 싱글은 28,900원이고요. 그리고 싱글 1+1은 49,900원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랫목 온찜 매트는 싱글이 44,900원이고 더블은 54,900원인데 제가 아랫목 온찜 매트 혼자 이렇게 침대 밑에 깔고 자보니까 엄청 따뜻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이분뉴스 대표기자 강주호 기자 오셨고요. 그리고 장영진 TV의 장영진 대표,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민주당의 대변인이지만 내년에는 아마 특정 도시의 대변인이 되실 우리 김지호 대변인까지 와주셨습니다. 이럴 때 이제 카메라 한번 보십시오. 싹 돌아가니까 뭔가 이게 지금 약간 타고 있는 느낌 들지 않습니까? 카메라가 저렇게 돌아가니까 어떤 느낌이냐? 뭔가 우리가 약간 이 놀이동산에서 타고 있는 이런 느낌 들고 있는데, 자, 1월 매트 나오고 있고요. 다 함께 요 장면에서 함께 박수 치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역전하면 용사들 해주시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용사들 외치면서 박수로 오늘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역전의 용사들!